한도윤, 거기 안 서.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기어 나와. 사채업자들의 거친 욕설을 피해 도윤은 쓰레기 수거함 뒤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던 그때 발밑 검은 비닐봉지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죠. 응애, 응애. 썩은 내가 진동하는 봉투를 찢자 나타난 건 꽁꽁 얼어붙은 채 보라색으로 질려가는 갓난아기였습니다. 미안하다. 나 같은 놈한테 발견돼서. 그래도 일단 같이 살아보자. 지옥 같은 노숙 생활 중에 건져 올린 작은 생명. 하지만 딱 일주일 뒤 아이의 옷 안감에서 발견된 의문의 물건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버려진 아기의 진짜 정체와 그날 이후 시작된 목숨을 건 처절한 사투까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행운과 복이 찾아갈 것입니다. 찢어진 운동화 틈새로 얼음장 같은 빗물이 스며들어 도윤의 발가락을 사정없이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뒤편에서 들려오는 거친 구둣발 소리를 피해 재개발 구역의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몸을 날렸죠. 낡은 담벼락에 등을 붙인 도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에 놓인 커다란 철제 쓰레기 수거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가냘픈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와 도윤의 귀끝을 스쳤습니다. 도윤이 수거함 뚜껑을 살짝 들추며 주변을 살피다가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겹겹이 쌓인 바구니 안에서 갓 태어난 듯한 아기가 보라색으로 질린 얼굴을 한 채 가쁜 숨을 내뱉고 있었죠.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꺼내들며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도윤이 자신의 낡은 패딩 지퍼를 내리고 아기를 맨살에 맞닿게 감싸 안으며 덧붙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하니까. 멀리서 사채업자 장칠의 걸걸한 목소리가 골목 어귀를 울렸습니다. 한도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쥐새끼처럼 숨어 있지 말고 당장 기어 나와. 도윤이 아기를 품에 더 세게 밀착하며 어둠이 짙게 깔린 폐건물 지하 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하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도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죠. 품속의 아기가 온기를 느꼈는지 미세하게 몸을 뒤척이자 도윤이 아기의 등을 조심스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해야 해. 나쁜 아저씨들이 오고 있단 말이야. 아기의 목에 걸려있던 은색 펜던트가 도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휴대폰 플래시를 아주 희미하게 켜서 펜던트 뒷면을 살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이, 그리고 이 숫자들은 또 뭐야? 너 이름이 제이니? 도윤이 손가락으로 펜던트에 새겨진 숫자들을 하나씩 더듬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장칠과 일당들의 발자국 소리가 머리 위에서 멀어질 때까지 도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아기의 심장 소리를 느꼈습니다. 도윤이 아기의 작은 손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꽉 쥐는 것을 보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죠. 부모를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 없던 도윤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죽고 싶어서 여기 온 건데 너를 보니까 마음이 참 이상하다. 도윤이 아기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겨우 위기를 넘긴 도윤이 아기를 데리고 노숙인 선배 종구가 머무는 낡은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종구가 찌든 담배 연기를 천장으로 내뿜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도윤아, 너 미쳤어? 그 핏덩이는 어디서 훔쳐온 거야? 도윤이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아기를 낡은 담요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서요. 종구가 혀를 차며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도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내 코가 석차다, 이 녀석아. 당장 내일 밥값도 없으면서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도윤이 아기의 발등에 있는 독특한 반점을 가리키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죠. 형님, 애가 열이 너무 심해요. 해열제 같은 거 없어요? 종구가 구석에 처박아둔 비상구급함을 뒤적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노숙자 아지트의 아기약이 어딨냐? 그나저나 너 뉴스 좀 봐라. 세상이 시끄럽다. 종구가 낡은 텔레비전을 켜자 화면 속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성운그룹 후계자 부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어린 아들의 행방을 두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도윤이 화면 속 아이의 사진과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아기를 번갈아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형님, 저 뉴스에 나오는 애 말이에요. 제가 데려온 애랑 너무 닮지 않았어요? 종구가 텔레비전 화면 가까이 다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아기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 재벌가 귀한 자식이 왜 쓰레기통에 있겠냐? 세상에 닮은 애들은 많아. 도윤이 아기의 펜던트를 다시 꺼내 텔레비전 불빛에 비추어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숫자들 아무래도 수상해요. 형님, 성운그룹 세운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종구가 머리를 극적이며 창고 구석에 쌓인 신문지들을 뒤지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 펜던트 주인 찾으면 너 팔자 고치는 거 아니냐? 도윤이 아기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도윤은 막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분유를 사고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이름 모를 애정을 키워갔죠.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 도윤은 신문기사 구석에서 성운그룹의 창립기념일 날짜를 발견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8일이오. 펜던트에 적힌 숫자가 창립기념일이랑 똑같아.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뺨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로 그 집 아이였구나? 성운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말이야. 종구가 자다 깨서 부스스한 모습으로 도윤의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새벽부터 무슨 난리야? 도윤이 확신에 가득 찬 눈빛으로 종구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 그냥 버려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죽이려고 일부러 쓰레기통에 던져둔 거예요. 종구가 깜짝 놀라 담배를 입에 물지도 못한 채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이 애를 데리고 있으면 너도 위험해지는 거잖아. 도윤이 아기를 품에 안고 일어서며 단호한 표정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찰도 못 믿겠어요. 제가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야 할 이유 같아요. 아기가 도윤의 옷깃을 잡으며 옹알이를 하자 도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골목으로 다시 나설 준비를 하며 아기의 귓가에 속삭였죠. 걱정 마라, 준아. 이제 아빠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게. 도윤의 눈빛은 더 이상 빚에 쫓기는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강인한 남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캄캄한 아지트 밖으로 첫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낯선 지방 소도시의 한 낡은 옥탑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곳은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이 덜덜 떨리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지만 아기 준이를 숨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죠. 도윤은 젖병을 씻으며 방바닥에서 옹알이를 하는 준이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준아, 아빠가 금방 우유 줄게. 조금만 기다려.
도윤이 뜨거운 물에 분유를 타며 젖병을 흔들었습니다. 준이가 젖병을 입에 물자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낡은 가방 안에서 USB를 꺼냈죠. 도윤은 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근처 인적 드문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본체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모래시계가 돌아가더니 갑자기 붉은 경고창이 뜨며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게 뭐야? 왜 안 열리는 거야? 도윤이 당황하며 마우스를 급하게 클릭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시끄럽다는 듯 도윤을 째려보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저씨, 좀 조용히 합시다. 무슨 컴퓨터를 그렇게 험하게 써요? 도윤이 남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다급하게 USB를 뽑아들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최강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강혁이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서류를 던지며 명령했습니다. 신호가 잡혔다. 충청도 쪽이야. 당장 사람 풀어서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그놈 잡아와. 비서가 허리를 숙이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지금 즉시 출발시키겠습니다. 최강혁이 담배를 피워 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애새끼는 반드시 살려서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 완벽한 내 세상이 되니까. 도윤은 PC방을 뛰쳐나와 옥탑방으로 달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아 발걸음이 무거워졌죠. 방에 도착하자마자 준이가 새파랗게 질린 채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준이를 안아들자 불덩이 같은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준아, 왜 그래? 준아, 정신 차려봐. 도윤이 준이를 들쳐업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큰 병원에 가면 신분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도윤은 골목길 깊숙한 곳에 있는 불법 진료소를 찾아갔죠. 낡은 간판이 달린 진료소 안에서 초로의 의사가 귀찮은 듯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여기는 정식 병원 아니라고 했을 텐데. 도윤이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도윤이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의사가 돈을 훑어보더니 준이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준이의 눈꺼풀을 뒤집어보고 청진기를 대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에 친부모 맞아? 혈액 반응이 좀 특이한데. 이건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야. 도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들 맞아요. 선생님, 그냥 열만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의사가 주사기를 준비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특이한 체질은 돈 있는 집안 애들이나 걸리는 희귀한 병인데. 자네 정체가 뭐야? 도윤이 의사의 눈을 피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집애라 영양실조 걸려서 그런 거예요. 빨리 약 좀 써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준이에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일단 열은 떨어지겠지만 이건 임시 방편이야.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도 있어. 도윤은 겨우 진정된 준이를 안고 진료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옥탑방 계단을 오르던 도윤은 열려있는 문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방 안에는 사채업자 장칠과 일당들이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며 서 있었죠. 장칠이 부서진 밥상을 발로 차며 도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한도윤, 도망가면 모를 줄 알았냐? 내 돈 떼먹고 무사할 줄 알았어? 도윤이 준이를 품에 꼭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돈은 조만간 갚을게요. 제발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아기가 아파요. 장칠이 도윤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기, 언제부터 내 놈한테 자식이 있었다고 그래? 어디 얼굴 좀 보자. 장칠이 억지로 준이의 얼굴을 확인하려다 멈칫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휴대폰을 꺼내 뉴스 화면과 준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외쳤습니다. 형님, 이에 뉴스에 나오는 성운그룹 실종된 그 애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장칠이 도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한도윤. 너 아주 큰 건 물었구나. 이 애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도윤이 장칠의 팔을 뿌리치고 준이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상관없는 애예요. 당장 나가요. 장칠이 칼을 꺼내 도윤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애만 넘기면 내 빚 다 탕감해주고 돈도 더 줄게. 좋지? 도윤이 장칠의 배를 발로 차고 열려있는 문 밖으로 필사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도윤은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발자국 소리를 뒤로 한 채 준이를 안고 달렸습니다. 빗물이 눈앞을 가렸지만 도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놓치는 순간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최강혁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윤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골목 안으로 흩어졌습니다. 옥탑방 습격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낡은 신문 가판대 앞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어젯밤 자신을 추격하던 사채업자 장칠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죠.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움켜쥐며 옆에 있던 종구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거 장칠이 맞죠? 어제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종구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강혁 그놈 짓이 분명하다. 증거를 없애려고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인 거야. 이제 내 차례가 될지도 몰라. 도윤이 준이를 품에 더 세게 안으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준이는 어떡해요?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켜야 해요. 그때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도윤의 어깨를 툭 치며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도윤 씨입니까? 저는 성운그룹에서 보안실장으로 일했던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도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뒷걸음질 치며 외쳤습니다.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세요? 최강혁 상무가 보낸 사람입니까? 박 실장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가족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최강혁 때문에 저도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아이, 제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도윤은 박 실장의 슬픈 눈망울을 보고 그를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실장은 도윤과 준이를 이끌고 인적이 드문 산속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은신처 안에서 박 실장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했습니까? 그게 최강혁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입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비자금 장부랑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암호가 걸려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 실장이 손을 내밀며 도윤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암호를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도윤이 USB를 건네려는 찰나 박 실장의 품속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최강혁의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박 실장, 물건 확보했나? 아이는 죽여도 상관없으니 USB만 챙겨서 복귀해. 도윤이 경악하며 USB를 다시 거두어 들였고 박 실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한도윤 씨, 세상은 정의보다 돈이 먼저입니다. 아이를 내놓으세요. 도윤이 준이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치다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은신처 밖은 아찔한 절벽과 연결된 숲길이었습니다. 최강혁이 헬기를 타고 나타나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한도윤, 거기서 더 가면 낭떠러지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물건을 내놓고 항복해. 도윤이 벼랑 끝에 서서 거세게 몰아치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악마에게 이 아이를 줄 바에는 같이 죽는 게 나아. 최강혁이 헬기 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죽는 건 쉽지. 하지만 내 부모님처럼 억울하게 죽고 싶으냐? 당장 그 손 놔. 도윤이 주머니에서 가짜 USB를 꺼내 바다를 향해 힘껏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가져갈 테면 가져가 봐. 이 더러운 인간아. 최강혁과 박 실장의 시선이 허공을 가르는 물체에 쏠린 틈을 타 도윤은 미리 봐두었던 하수구 구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오폐수가 도윤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준이의 머리를 품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준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꼭 살려줄게. 제발 숨 참아라. 거친 물살에 휩쓸려 한참을 떠내려가던 도윤은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도윤은 낯선 어촌 마을의 해안가 모래사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준이가 힘없이 옹알이를 하자 도윤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았어. 준아, 우리 정말 살았구나. 도윤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식당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도윤의 얼굴이 범죄자처럼 크게 나오고 있었죠. 앵커가 심각한 어조로 보도했습니다. 성운그룹 후계자를 납치한 용의자 한도윤을 전국에 지명수배합니다.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며 바다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나를 납치범으로 만들어? 최강혁,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도윤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해안가 구석에 버려진 폐선박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배 안에는 썩은 생선 냄새와 쥐들이 가득했지만 도윤은 준이를 낡은 그물 위에 눕혔습니다. 준이가 배가 고픈지 도윤의 손가락을 빨며 힘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준아. 아빠가 줄 게 아무것도 없네. 조금만 기다려봐. 도윤이 폐선박 구석에서 빗물이 담긴 통을 발견하고 손가락에 물을 묻혀 준이의 입술에 적셔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파도 소리가 귀청을 때렸고 도윤은 추위에 떨며 준이를 껴안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준이가 굶어 죽겠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도윤은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파산하기 전 유일하게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강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이 결연한 의지로 준이를 업으며 신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 어르신이라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준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도윤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길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도윤의 등 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8시 도윤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웅장한 대리석 대문 앞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윤은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낡은 초인종을 눌렀죠. 대문 너머에서 인터폰을 통해 칼날같이 날카로운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냐? 잡상인이라면 당장 물러가라. 도윤이 준이를 품에 꼭 안으며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어르신, 저 도윤입니다. 한상천 사장의 아들 도윤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육중한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뛰어나와 도윤의 어깨를 붙잡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윤아, 이게 정말 너란 말이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네가 왜 이런 꼴로 나타났어? 도윤이 강 노인의 품으로 쓰러지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제발 우리 준이 좀 봐주세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제발이요. 강 노인이 하인들을 부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방을 치우고 의사를 불러라.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강 노인은 도윤과 준이를 저택 깊숙한 지하 서재 뒤 비밀방에 숨겨주었습니다. 따뜻한 죽을 먹고 기운을 차린 도윤이 강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노인이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다. 여기서 지내는 동안은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게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강 노인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어요. 최강혁 상무가 우리 가족과 성운그룹 후계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강 노인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노트북에 USB를 꽂자 수많은 파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 노인이 화면을 살피더니 사색이 되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건 단순히 기업 비리가 아니구나. 나라를 움직이는 높은 분들이 다 얽혀 있어. 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며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강 노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의 너로는 부족하다. 내 이름과 얼굴을 버려야 해. 그래야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접근할 수 있어. 도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강 노인의 주선으로 비밀리에 성형외과 의사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도윤은 전신 마취도 없이 살점을 깎아내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죠. 얼굴에 감긴 붕대를 하나씩 풀어내던 날, 도윤은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턱선을 만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도윤은 죽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강 노인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강진우다. 내 아들로서 세상에 나가는 거야. 도윤이 준이를 안아 올리자 준이가 도윤의 낯선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하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아빠. 처음으로 들려온 준이의 목소리에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이 준이를 가슴에 묻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준아. 아빠가 내 세상을 다시 만들어줄게. 이제 우리 차례야.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도윤은 강 노인의 인맥을 통해 젊고 유능한 투자 전문가로 변신했습니다. 도윤은 매일 새벽까지 세계 경제 흐름을 공부하고 복수를 위한 자금을 불려나갔죠. 강 노인이 서재로 들어와 도윤에게 지도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최강혁이가 이번에 신도시 개발 사업에 사활을 걸었더구나. 그놈이 꼭 필요로 하는 땅이 여기다. 도윤이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땅 제가 이미 차명으로 다 사들였습니다. 최강혁이 무릎 꿇고 빌러오게 만들 겁니다. 강 노인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를 두드렸습니다. 성급하게 굴지 마라. 쥐를 잡을 때는 구멍을 다 막아놓고 기다려야 하는 법이지. 도윤이 책상 위에 놓인 준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놈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릴 겁니다. 어느덧 준이의 세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각 노인과 함께 조촐한 파티를 열어 준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이가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안 숨어? 도윤이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에 성운그룹 본사 빌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당당하게 나갈 거야. 준아, 너도 저 큰 건물의 주인이 되어야지. 각 노인이 준이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하며 허허 웃었습니다. 이 녀석 벌써 이렇게 컸구나. 도윤아,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기뻐하실 게다. 도윤이 각 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말입니다. 도윤은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의 강진우는 예전에 나약했던 노숙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차키를 집어들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최강혁, 내가 직접 내 목을 치러 가마. 저택을 나서는 도윤의 등 뒤로 준이의 웃음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깔리며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색 조명이 성운그룹 창립 기념 파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은 도윤이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죠. 도윤은 이제 강진우라는 이름에 성공한 벤처 투자가로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습니다. 도윤이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의 옆에는 몰라보게 자란 8살 준이가 앙증맞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서 있었죠. 최강혁이 땀을 닦으며 도윤에게 다가와 비굴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 대표님, 드디어 뵙는군요. 저희 신도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도윤이 최강혁의 손을 무심하게 잡았다가 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업성만 좋다면 자금은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수 있죠. 최 상무님이 성운그룹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최강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준이를 쳐다보다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강 대표님 아드님입니까? 아주 똘똘하게 생겼네요. 준이가 최강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강혁이 준이의 눈매를 보며 흠칫 놀라더니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허허, 이거 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눈매인데 누구를 닮았더라? 도윤이 최강혁의 어깨를 툭 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제 아내는 죽은 형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더군요. 상무님, 우리 투자 이야기는 조용한 곳에서 이어갈까요? 최강혁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도윤을 VIP실로 안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강 대표님이 도와만 주신다면 성운그룹의 앞날은 탄탄대로입니다. 도윤은 최강혁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도록 유도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강혁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류를 훑어보며 도윤에게 확인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하면 저에게도 상당한 배당금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도윤이 펜을 돌리며 최강혁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상무님 정도의 지위라면 그 정도 보상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다 뒤를 봐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최강혁이 호탕하게 웃으며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강 대표님 역시 화끈하시군요. 제가 사람 하나는 정말 잘 본 것 같습니다. 도윤이 문 밖으로 나가는 최강혁의 뒷모습을 보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그래, 그 마음껏 웃어더라. 그 웃음이 비명이 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며칠 뒤 도윤은 준이와 함께 교회의 한적한 별장에서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도윤이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준아, 상추가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네? 오늘 저녁에 따서 고기랑 먹을까? 준이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도윤에게 달려와 목을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랑 같이 먹으면 뭐든 다 맛있어. 우리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돼? 도윤이 준이의 머리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준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빠가 준이한테 줄 선물이 하나 있거든. 아주 큰 선물이야. 준이가 도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가 내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거 알아도 나한테는 아빠가 최고야. 도윤이 준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준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준아, 너 알고 있었니? 준이가 도윤을 향해 예쁘게 웃으며 도윤의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응, 하지만 상관없어. 쓰레기통 옆에서 나를 안아준 사람은 아빠였잖아. 그러니까 내 아빠야. 도윤은 준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져 한참 동안 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강 노인과 함께 최강혁을 무너뜨릴 최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강 노인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도윤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최강혁이가 비자금 관련 장부를 다 넘겼느냐? 이제 터뜨리기만 하면 되는 게냐? 도윤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성운그룹 주가는 바닥을 칠 겁니다. 강 노인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게다. 도윤이 강 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이제 준이 부모님의 억울함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인터넷에는 최강혁의 비리와 횡령 정황이 담긴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운그룹의 주가는 유례없는 폭락을 거듭했고 본사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죠. 최강혁이 사색이 되어 도윤의 사무실로 들이닥쳐 소리쳤습니다. 강 대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비자금 이야기가 어떻게 밖으로 나간 거냐고. 도윤이 창밖을 내다보며 최강혁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혹시 5년 전 그 교통사고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셨습니까? 사람 목숨 하나 지우는 게 그렇게 쉬웠나요? 최강혁이 당황하며 도윤의 멱살을 잡으려다 주춤하며 물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정체가 뭐야? 대체 누구냐고. 도윤이 최강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최강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 한도윤이야. 네가 쓰레기처럼 버렸던 그 아이를 키운 사람. 최강혁이 소리를 지르며 도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도윤은 주머니에서 녹취 중인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방금 내 입으로 다 인정했지? 5년 전 사고, 네가 지시했다는 거. 최강혁이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도윤은 승리의 안도감을 느끼며 준이와 함께 떠날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준아, 이제 다 끝났어. 아빠랑 같이 여행 가자. 도윤이 거실로 나갔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준이의 방에서 날카로운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짧은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이 미친 듯이 준이의 방으로 뛰어갔지만 준이는 온데간데 없고 열린 창문 틈으로 검은 연기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바닥에 떨어진 준이의 작은 신발을 움켜쥐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준아, 준아. 도윤의 뒤로 최강혁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성공의 기쁨은 순식간에 차가운 절망으로 변해 도윤을 덮쳤습니다.
도윤이 준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텅 빈 방 안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도윤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죠. 바닥에는 준이가 아끼던 장난감 자동차가 두 동강 난 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최강혁의 비릿한 필체가 도윤의 눈을 찔렀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내일 오전까지 모든 증거와 주식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와라. 도윤이 쪽지를 구겨쥐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최강혁, 이 악마 같은 놈. 감히 내 아이를 건드려. 도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 위에 놓인 준이의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약병은 뚜껑이 열린 채 내용물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였죠.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준이는 선천적인 희귀 질환 때문에 정기적으로 특수 호르몬제를 투여받지 않으면 치명적인 쇼크가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강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무심하게 울릴 뿐 강 노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도윤이 저택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강 노인이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윤이 강 노인에게 달려가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강 노인이 힘겹게 눈을 뜨며 도윤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도윤아, 최강혁이가 사람을 보냈어. 준이를 데려갔다. 미안하다. 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강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잘못 없어요. 제가 금방 준이 데려올게요. 조금만 견디세요. 도윤은 구급차를 부른 뒤 홀로 차를 몰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도윤의 눈앞은 흐릿해졌습니다. 도윤이 운전대를 꽉 쥐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준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지금 가고 있어. 제발 무사해야 해.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기계 소리와 악취가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최강혁이 의자에 앉아 거만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최강혁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도윤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한도윤, 아니 강진우라고 불러줘야 하나? 생각보다 빨리 왔네. 도윤이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최강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증거랑 서류 다 가져왔어. 준이는 어디 있어? 당장 내놓아. 최강혁이 손가락을 튕기자 구석에서 묶여있는 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도윤이 준이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이 도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의 턱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성운그룹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근데 지금 보니까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네. 도윤이 최강혁의 손을 뿌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준이는 약을 먹어야 해. 제발 약부터 주게 해줘. 네가 원하는 건 다 줄게. 최강혁이 앰플 하나를 꺼내 도윤의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이게 그 약인가? 근데 이걸 그냥 주면 재미없지 않나? 최강혁이 앰플을 바닥에 떨어뜨려 구둣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도윤의 심장도 함께 조각나는 것 같았죠. 도윤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약액을 손으로 긁어 모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 나쁜 놈아. 준이가 죽으면 너도 무사할 줄 알아. 최강혁이 도윤의 어깨를 발로 차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 정신 차리게 좀 만져줘라. 그리고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해. 건장한 사내들이 도윤에게 달려들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입가에서 핏물이 터져 나왔고 온몸은 멍으로 가득 찼죠. 도윤이 매를 맞으면서도 준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준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옆에 있어. 조금만 참자. 준이가 흐릿한 눈으로 도윤을 보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너무 아파. 아빠, 미안해. 도윤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최강혁을 향해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강혁이 도윤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물었습니다. 죽어가는 마당에 뭐가 그리 즐거워? 너 미쳤어? 도윤이 눈을 번뜩이며 최강혁의 얼굴에 피를 내뱉었습니다. 아니, 네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최강혁, 넌 오늘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최강혁이 분노하며 도윤의 배를 다시 한번 걷어찼습니다. 도윤은 고통 속에서도 품속에 숨겨둔 작은 단추를 꽉 눌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붉은 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도윤의 꺾이지 않는 눈빛이 최강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준이의 거친 숨소리가 폐기물 처리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오직 준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최강혁은 승리를 확신한 듯 도윤의 주식 양도 서류를 챙겨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가슴 위에 달린 작은 렌즈는 최강혁의 모든 악행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었죠. 도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준이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최강혁이 도윤의 머리채를 흔들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입안 가득 고인 핏물을 최강혁의 얼굴에 내뱉으며 힘겹게 입술을 뗐죠. 최강혁, 지금 내 얼굴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어. 카메라 좀 봐라. 최강혁이 당황하며 도윤의 안경과 옷에 달린 작은 단추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치아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네가 우리 부모님을 죽였다고 말한 거, 준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거, 사람들이 다 봤어. 그 시각 전국 각지의 사람들은 휴대폰 화면을 통해 최강혁의 잔인한 범죄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최강혁에 대한 분노로 폭발했고 경찰청 게시판에는 수천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죠. 최강혁이 비명을 지르며 도윤의 가슴에 달린 카메라를 뜯어내어 바닥에 짓밟았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죽으려고 환장했나? 야, 당장 저놈 치워버려. 부하들이 도윤에게 다시 달려들려는 찰나 폐기물 처리장 정문을 부수고 수십 대의 경찰차가 들이닥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최강혁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박 실장이 경찰 특공대와 함께 권총을 겨누며 최강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최강혁, 이제 끝났다. 순순히 아이를 놓고 투항해. 최강혁이 박 실장을 노려보며 곁에 있던 준이를 낚아채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오지 마.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이의 목을 따버리겠어. 준이가 고통스러운 듯 헐떡거리며 도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아빠. 도윤이 바닥을 기어 최강혁의 다리를 붙잡으며 절규했습니다. 최강혁, 제발 아이는 놔줘. 내가 죽을게. 준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 최강혁이 도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은 어깨와 다리의 통증을 잊은 채 오직 준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계단을 올랐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옥상 난간 끝에서 최강혁이 준이를 인질로 잡고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나만 죽을 것 같아? 이 아이도 같이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박 실장이 총구를 고정하며 최강혁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상무님, 이미 늦었습니다. 전 국민이 상무님 정체를 다 알아요. 아이라도 살려야 가명이라도 받죠. 최강혁이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가명? 내가 누구한테 고개를 숙여. 다 죽어버려. 최강혁이 준이를 난간 밖으로 밀어내려는 순간 도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최강혁의 허리를 껴안고 몸을 던졌습니다. 최강혁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찰나 박 실장이 준이의 팔을 잡아채 안쪽으로 끌어당겼죠. 도윤은 최강혁과 함께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최강혁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준아, 박 실장님, 우리 준이 좀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와 준이에게 응급주사를 놓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을 본 도윤이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최강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최강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욕설을 내뱉었죠. 도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구급차로 실려가는 준이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준아,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지? 준이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도윤의 손을 꼭 쥐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빠 사랑해. 준이의 목소리를 들은 도윤은 긴장이 풀린 듯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깨끗한 병실 안에서 눈을 뜬 도윤의 머리맡에는 강 노인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강 노인이 도윤의 손을 토닥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도윤아. 준이는 무사해. 어제 고비를 넘기고 지금 옆방에서 자고 있단다. 도윤이 몸을 일으키려다 신음하며 물었습니다. 최강혁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인간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 해요. 강 노인이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최강혁의 살인 교사와 비자금 횡령 사실이 보도되며 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흐르고 있었죠. 박 실장 또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성운그룹의 주주들은 최강혁을 해임하고 준이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창밖의 맑은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부모님의 억울함도 준이 부모님의 한도 다 풀린 거겠죠? 강 노인이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해냈어. 쓰레기통에서 만난 그 아이가 내 삶만 바꾼 게 아니라 썩어 빠진 세상도 바꾼 게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준이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준이가 도윤에게 달려와 무릎 위로 얼굴을 부비며 활짝 웃었죠. 아빠, 이제 안 아파? 나 아빠 기다리느라 밥도 많이 먹었어. 도윤이 준이를 꽉 껴안으며 준이의 정수리에 코를 묻었습니다. 그래, 준아. 우리 이제 아프지 말자. 아빠가 평생 내 옆에 있을게. 병실 안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비바람 치던 밤의 공포는 사라지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찬란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준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인연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재개발 구역이었던 골목길에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했고 도윤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단단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죠. 도윤은 성운그룹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준이의 상속 자산을 공익재단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만 먹으면 그 큰 회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도윤이 강 노인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졌잖아요. 돈이나 권력은 우리 준이를 지키는데 필요한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표정으로 도윤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허허, 역시 내 아들답구나. 네가 내 양자로 들어와 준 것이 내 노년의 가장 큰 복이다. 도윤이 강 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와 준이는 벌써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새롭게 단장된 희망의 첫 페이지 도서관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1년 전 도윤이 쓰레기통 옆에서 준이를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복지시설이었죠. 도윤은 자신의 신분 도용에 대한 법적 처벌로 선고받은 사회봉사 시간을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채워나갔습니다. 준이가 가방을 메고 학교에서 돌아와 도윤의 품으로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이것 봐라. 도윤이 준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준이의 뺨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준이 무슨 상을 이렇게 멋지게 받았어? 어디 아빠 좀 보여줘. 준이가 가방에서 구겨진 상장과 도화지 한 장을 꺼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짓기 대회에서 으뜸상 받았어. 제목이 우리 아빠는 보석 도둑이야. 도윤이 눈을 크게 뜨며 의아한 표정으로 상장을 살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강 노인이 궁금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준이에게 물었습니다. 허허, 우리 증손주가 아빠를 도둑이라고 썼느냐?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할아버지한테도 좀 읽어다오. 준이가 도화지를 펼치고 맑은 목소리로 자신이 쓴 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쓰레기통에서 나라는 보석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빠가 내 슬픔을 훔쳐가고 행복을 채워준 진짜 보석 도둑입니다. 나는 아빠를 만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도윤은 준이의 글을 듣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굽혀 준이와 눈을 맞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아, 고맙다. 아빠가 오히려 너한테 배운 게 더 많아. 너 덕분에 아빠도 다시 살 수 있었던 거야. 준이가 도윤의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 오늘 우리 두 번째 생일 파티하기로 했잖아. 빨리 집에 가서 케이크 먹자. 도윤이 준이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서며 강 노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놨으니까 어서 가요. 강 노인이 지팡이를 휘저으며 기분 좋게 앞장섰습니다. 그래,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아끼던 좋은 차도 한 잔 내와야겠구나. 어서 가자. 세 사람은 노을이 지는 길을 따라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문득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은색 펜던트를 꺼내 만지작거렸죠. 이제는 빛이 바래고 낡아버린 펜던트였지만 그것은 두 사람을 이어준 유일한 고리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도윤과 준이는 함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 절벽을 찾았습니다. 도윤이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준아, 이거 이제 바다에 보내줄까? 이거 없어도 우린 영원한 아빠와 아들이잖아. 준이가 고개를 세게 끄덕이며 도윤의 손을 함께 감쌌습니다. 응, 이제 그거 없어도 돼. 내 마음속에 진짜 아빠가 있거든.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 거다. 두 사람이 힘껏 팔을 휘두르자 펜던트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먼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수면 위로 작은 파문이 일더니 펜던트는 깊은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죠. 도윤은 과거의 아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그 펜던트와 함께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도윤이 준이를 등에 업고 해변을 달리기 시작하자 준이의 청량한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더 빨리. 나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아. 도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준이를 더 꽉 받쳐 안으며 외쳤습니다. 좋아. 준이가 하늘 끝까지 갈 때까지 아빠가 계속 뛰어갈게. 가장 낮은 곳인 쓰레기통 옆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랑이 되어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구한 것이 한 아이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황금빛 노을이 축복처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준이 그리고 강 노인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